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의 상황입니다. 배터리 더미에서 시작된 작은 불을 끄려고 해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금세 여러 폭발로 이어지더니 1분도 안 돼 실내가 온통 연기와 불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화재 발생 당시에 급박했던 순간을 이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쌓여있는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차 폭발입니다. 지나가던 직원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몸을 움츠립니다. 작업장 뒤편에 있던 사람들도 놀란 듯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직원들은 쌓여있는 배터리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연기는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고 일부 직원이 소화기를 들어보지만 곧이어 2차 폭발이 발생합니다. 배터리를 옮기던 사람도 폭발 충격을 받은 듯 물러섭니다. 3차 폭발이 발생하면서 검은 연기는 급속히 퍼집니다.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연기는 더욱 심해지고 불꽃이 또 일어납니다. 4차 폭발 뒤에도 여러 차례 폭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화면은 연기로 덮여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연기가 피어오르고 42초 만에 검은 연기가 시작된 3차 폭발로부터는 딱 15초 흐른 뒤였습니다. 흰 연기가 급격하게 발화해서 작업실 공간 전체를 뒤덮는데 약 1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를 흡입하시고 그게 한두 곳만 마셔도 금방 질식되고 의식을 잃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화재는 연쇄 폭발로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번져 공장 11개 동 중 3동의 절반 이상을 태웠습니다. 연기만 올라오다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막 뻥뻥 터지면서 이제 박격포 떨어지는 소리 나면서 진짜 어디 뭐 전쟁 난 것처럼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면서 폭발음이 나면서 불길이 엄청 솟아서 그때는 이제 다 시신을 했었죠. 오늘 시신 한 구가 추가 발견되면서 이번 화재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이 처음 붙은 리튬 전지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앞서 보신 불길이 시작된 공장 2층에서 일하던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같은 공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망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 몰렸던 건지 이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차 폭발 후 시꺼먼 연기가 작업실을 뒤덮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42초였습니다. 불이 워낙 빨리 커지기도 했지만 화재가 난 지점, 즉 배터리가 쌓여있던 지점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불이 난 2층의 도면을 보면 완제품 검수, 포장을 하는 작업장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화물용 승강기 옆 문을 통과해야 비상 계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승강기 앞에서 불이 시작돼 문까지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결국 사망자 23명 중 21명이 피하지 못하고 이 작업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CCTV 화면 아래 화재 지점 좌우로 빠져나가야 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놀래서 이쪽 안쪽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대피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 출입문을 나와서 이쪽 비상구로 내려가든가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시든가 해야 되는데 결국 공장 2층에 있었던 직원 52명 중 29명만 대피에 성공했고 나머지 23명이 숨졌습니다.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던 터라 대피로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용역 회사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쓰는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 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실의 대피 경로가 사실상 하나뿐이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피난하고자 하는 방향이 차단이 됐었을 때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의 피난 경로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피난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업체 측은 오늘 외국인 근로자가 볼 수 있게 작업장 곳곳에 영어와 중국어로 된 비상대피 매뉴얼을 배치했고 상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화재 초기의 상황을 보면 작업자들은 불을 끄기 위해
신속히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다른 배터리 폭발이 이어지며 참사가 발생했죠. 애를 써도 불을 끌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터리에서 불꽃이 솟구치자 작업자는 소화기를 분사합니다. 최초 폭발로부터 29초가 지난 시점입니다. 불길이 사그라지는 듯 보이는 것도 잠시, 더 큰 폭발과 함께 실내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해당 소화기는 ABC 분말 소화기라고 불리는 일반 소화기였습니다. 대량적으로 방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 소화기는 그때 당시에 적응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과 같은 금속 화재는 천도 안팎의 높은 열을 내뿜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의 소화 약재로는 역부족입니다. 금속 화재 발생했을 때는 발열이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도 냉각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진압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분의 반응에 폭발하는 금속인 리튬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반 소화기가 배치된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국내에선 금속 화재 소화기를 따로 분류하지도 설치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기구 화재 안전기준에는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 등 4가지 분류만 있을 뿐입니다. 금속 화재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화기의 어떤 성능 분류에 따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속 화재 소화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 금속 화재 소화기라 해도 불을 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소화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금속 화재 소화기도 불을 끄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소화보단 확산을 막는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금속 화재는 불을 끈다는 게 좀 상당히 어렵다는, 규모가 커진 금속 화재는 소화기 갖고 제어는 어렵다는. 정부는 리튬과 같은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 약재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금속 화재는 한 번 나면 끄기 어려운 만큼 화재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입건됐고 회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허로 변한 사고 현장에 구조견이 투입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 끝에 오늘 오전 시신 한 구가 추가 수습됐습니다. 시신은 건물 2층 최초 발화 지점이자 사망자가 대거 나온 작업장 건너편에서 발견됐습니다. 장시간 열을 받아 건물 구조물이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연락 두절된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이번 화재 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국적이 5명으로 확인됐고 중국 국적 17명, 라오스 국적은 1명으로 어제보다 한국인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2층 사고 현장에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일부와 유품으로 추정되는 시계 등도 발견됐습니다. 시신 대부분이 훼손이 심해 한국인 3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발견된 시신 22구 전체에 대해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아리셀 공장 대표를 포함해 공장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됐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는 장례 지원과 보상 지원 등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시신 훼손이 심한 탓에 아직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한 희생자들도 많습니다. 유족들은 어제부터 가족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운구 차량 한 대가 장례 지하 출입로로 들어옵니다. 유족이 희생자 시신을 실은 운구대를 두드리며 통곡합니다. 공장 화재로 숨진 50대 김모 씨는 세 남매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부검을 위해 시신을 국과수로 옮기겠다고 하자 유족들은 연락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기 아빠 가는 것도 못 보게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어디 갈 수가 있어요. 전화 받으셨으면 유족한테 간다고 연락은 주실 수 있잖아요. 유족들 항의 속에 시신은 결국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둔 30대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는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딸은 10년 전 취업 비자를 받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목걸이 사진 하나 찍어 지금 여자들 보기만 하면 벌써 확인되는데 그것도 안 내주고서래. 목걸이만 보면 안다고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이름이나 나이도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 소식에 한달음에 공장 앞으로 달려온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이번 화재의 사망자 23명 중 대다수는 중국, 라오스 등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유족들은 잘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칠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데 이거 우리 또 끄고서 이래 기다리라고. 주한 중국 대사는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전환자의 가족 그리고 부상자 아쉬움 없이 위문도 가고 위로도 가고. 사망자들은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이후 유족 의사에 따라 장소를 마련해 빈소를 차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이번 화재 사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등지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컸을 거란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7명은 중국 국적의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또 1명은 라오스에서 귀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외국인 노동자였던 셈인데 노동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일용직이어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 제때에 대피를 못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리셀 측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업무 지시도 직접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견 도급직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력 공급 회사에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절차상 조금 좀. 그런데 확인 결과 숨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메이셀이라는 업체는 이번에 화재가 난 아리셀 건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이셀은 지난달 만들어진 배터리 제조업 신생업체인데 화재가 난 바로 그 위치, 공장 3동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아리셀 측은 메이셀의 배터리 포장 업무를 도급으로 맡긴 거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사내 하청업체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원청이랑 이제 하청을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노동 유연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원청이 이제 지휘 감독을 강하게 하는 순간 불법 파견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대에서는 사내 하청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A라는 회사가 원청이라고 치면 A-1이라는 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관리자도 똑같고요. 직원들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메이셀과 아리셀이 맺은 대학 관계를 들여다보며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오늘 한국 측에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에도 같은 공장 안에서 불이 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난 불을 소방 신고 없이 끄고 자체 종결 처리한 건데 전문가들은 화재 당시 적절한 조치 없이 넘어간 게 화를 불러왔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이미 참사에 전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발생 이전에 또 다른 화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불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불 나가지고 직원이 한해 소화기 들어서 손을 끄는데 손에 바닥 묻었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에 또 좀 일이 생겼대요,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화재 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해당 사실은 업체도 시인했습니다. 어제 불이 난 3동 바로 옆, 3동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제조 공정이 이뤄지는 이 동에서 지난 22일 불이 났다는 겁니다. 작업자가 불량을 알아채고 따로 빼둔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게 아리셀 측 설명입니다. 22일 토요일 화재는
작업자가 전해액이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전해액을 주입한 이후에 배터리가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서 당시엔 불이 크지 않아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고 소방에 신고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또 불량이 발생해 불까지 났음에도 포장, 검수 과정에 배터리를 차곡차곡 쌓아둔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제조 공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미 제조한 그 배터리조차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공장은 면적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열폭주 전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번 화재의 시작이었던 군 납품용 리튬 1차 전지. 이번 화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리튬은 폭발 위험이 있어 보관과 관리가 까다로운데요. 군에서는 무전기에 리튬 1차 전지를 사용하는데 최근 3년간 리튬 전지 폭발 사고가 3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수 기체로 가득 채운 실험실 보관함 안에 은백색의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리튬입니다. 리튬을 작게 잘라 실험용 접시에 놓고 물을 뿌려봤습니다. 곧바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뜨거운 열기와 함께 물이 끓습니다. 얇은 리튬 조각으로 반복한 실험에선 순간 일렁이는 불꽃이 보이더니 금속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알칼리 금속인 리튬이 물과 만나 발열을 동반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에 잘 타는 기체인 수소가 생겨나는데 연료와 열, 산소 이렇게 연소의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불이 붙고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크고 충분히 가연성을 갖는 기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리튬 전지는 흔히 쓰는 건전지보다 수명이 길고 에너지량 대비 무게가 가벼워 군에서 무전기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불이 난 공장도 군 납품용 리튬 1차 전지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튬 특성상 폭발 위험이 높아 실제로 군에선 최근 3년간 모두 31건의 리튬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근거리 FM 무전기, 장거리 AM 무전기에 결합하는 리튬 배터리에서 각각 19건과 6건의 사고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무단으로 세기를 해놔서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가 1년에 한 10여 건씩 있었던 걸로. 이런 위험성에도 현재 리튬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물과 반응에 수소를 발생시키지만 다른 알칼리 금속에 비하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덩어리 상태에선 산소와 접촉해도 자연 발화하지 않아 대체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기나 녹슨 철제 금속에 닿으면 폭발을 일으키는 만큼 보관과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화재 원인 규명의 핵심도 이 보관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내용에서 보셨듯이 리튬 전지는 물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물이나 소화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리튬 2차 전지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을 해야 하는지 김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우리 일상 곳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 휴대전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킥보드나 전기자동차 등에 리튬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2차 전지로 불립니다. 이번 화성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 1차 전지와 다소 다릅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충전 가능 여부입니다. 1차 전지는 충전이 안 되는 대신 출력 전압이 일정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나 무전기 등 대부분 군용 장비와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대신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밖에 내놓기만 해도 수분 내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런 정도로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물이 떨어지게 되면 불꽃을 튀면서 팍 반응이 1차 전지보다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더라도 리튬 전지 자체가 태생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2차 전지 내부의 분리막이 파손돼 전류가 흐르면서 역시 폭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대표적입니다. 화재가 났을 땐 1차 전지와 달리 많은 양의 물을 이용해 불을 꺼야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밀폐된 구조라서 소화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규모라도 전지가 폭발하기 시작하면 대처하기 어려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과충전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배터리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출력에 장애가 있다는 건 이제 배터리로서 성능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배터리랑 동일하게 똑같이 요구를 하게 되면 배터리가 이제 혹사가 됩니다. 열을 받는다는 거죠. 또 킥보드와 같은 제품을 현관문에 놓지 말고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경기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까지 사고 현장과 인근 지역에서 28차례에 걸쳐 오염 농도를 측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이 취급하는 톨루엔과 메틸 에틸케톤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리튬 배터리 연소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화수소도 실제 현장에선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농도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뒤 오늘 처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지만 곳곳에서 고성과 비아냥, 정회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사위에서는 여당의 반발 속에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통과됐고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를 연 상임위도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악수로 문을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시작하자마자 그 악수가 무색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부터 뽑아야 한다고 반발한 겁니다. 유사 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이렇게. 들어가세요. 예의가 없어? 그게 말이 돼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에요 지금? 서로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시작 6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겨우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픈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우리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할 마음도 없으면 존경하고픈도 자제해 주시고.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시간 40분 만에 퇴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MBC와 소송 중인 김장겸 의원이 과방위에 배정된 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적했고 김 의원이 이에 맞서 설전을 벌이다 결국 항의 차원에서 회의를 거부한 겁니다. 당장 위원회 차원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회의에 복귀해 기관 현안 질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전히 반쪽으로 열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위한 청문회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힌 일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상임위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미 결정된 일정이나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여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한 첫날 곳곳에서 거센 신경전과 반쪽 회의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으로만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파행도 거듭 지적됐습니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논의 과정에서 위원 2명이 모두 자신들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서 빠지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당시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전체 회의를 열어 YTN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엿새 앞서 이들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 보도와 관련해 YTN 기자들을 고소했고, 이상인 부위원장의 경우 유진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 등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회의 15분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같은 셀프 의결 논란과 함께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 지난해 8월 방통위에서는 김효재 당시 위원장 대행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오자 의결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 2명뿐인 방통위에서는 위원 중 한 사람만 기피 신청을 받아도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정상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1명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방위 회의에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도 출석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임의로,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해임하고 그것을 해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의원들의 이딴 지적에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금부터는 MBC가 탐사 취재한 내용 연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반기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는데요.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국외 출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해봤더니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7일 인천국제공항. 흰색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의 한 남성이 여행 가방을 끌며 입국장을 통해 들어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 이태인 의장입니다. 이태인 의장님이시죠? 아니, 모르는데. 저 아닌데요. 불과 2주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던 이 의장.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닌데요. 이태인 의장님 아니세요? 왜 그러신데?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며 서울 구의회 의장단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온 이 의장. 입국 열흘 만인 4월 29일 다시 동대문구 의원들과 출국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킬지를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부하러 가신 거예요? 지방의회 의장단이 교체되는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인천공항 입국장은 연일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지방의회 의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혹시 정병관 의장님이세요? 누구예요? 저요? 안녕하세요. 저 MBC의 남효정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역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동안 공식 일정은 국회의사당과 시청, 시의회를 방문한 단 2건. 나머지 일정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과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 등 세계적인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실상 여행 아니냐고 묻자 배운 게 많았답니다. 터키라지 의회 방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의회 상하고 같이 이제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갔다 온 거죠. 숱한 논란과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꿋꿋하게 반복되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그 실태를 알기 위해 MBC는 언론사 최초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전국 243개 모든 광역 기초의원들의 국외 공무 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은 3,800여 명. 4년 임기 중 딱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했습니다.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겁니다. 광역의회 중에는 제주도의회가 2년간 42회로 가장 많이 나갔고 서울시의회 34회, 경기도의회 33회, 경북도의회 20회 순이었습니다. 기초의회 중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곳은 18번 나간 경북 포항시의회였고 전북 전주시의회와 경북 경주시의회가 13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1,000번 넘게 간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래서 243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 비용도 전수조사했는데요. 2년간 투입된 세금만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국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구 41만 명의 인천 미추홀구.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치안이나 구도심 개발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한 곳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주민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미추홀구 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장지와 목적부터 뜬금없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역사와 지식을 습득하겠다.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출장 이후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도 문화 관련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거리를 걸으며 생동감을 느꼈다. 알함브라 궁전과 그라나다 대성당을 방문해 문화 교류를 할 기회를 가졌다 정도입니다. 이들은 9일 일정 중 환경단체와 돌봄센터 등 서너 곳을 공식 방문해 구색을 마쳤지만 그마저 시급한 지역 현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번 출장에 들어간 9,500만 원을 부담한 곳은 다름 아닌 미추홀구 의회. 세금 쓰고 다녀온 겁니다. 많이 가서 보고 옴으로 해서 아는 게 생겨요. 아는 만큼 또 보이잖아요. 나갈 방향이 보일 것이 아닌가.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전반기 2년 동안 4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제주도 의회. 역시 출장 경비로 4억 4천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김경학 의장은 가장 많은 11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해외 체류 기간만 59일, 2년 중 2달을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42회를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또 이제 기초제가 없다 보니까 출장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전국 광역 기초의회 243곳 소속 의원들이 지난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가면서 쓴 의회 예산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1,158번 해외에 나가는 데 들어간 예산은 240억 원. 광역의회 중에는 경기도의회가 가장 많은 12억 9천만 원을 썼고 서울시 의회 1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재정 자립도 최하위권인 전남도 의회가 해외 출장에 5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의회 중에는 전북 전주시 3억 9천만 원, 경남 창원시 3억 2천만 원, 서울 강남구 2억 8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서로 뒤질세라 세금을 써가며 경쟁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상황.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법을 바꿔서 못 나가게 하든지. 직무유기잖아요. 국가에서 지방의원들이 나가서 보고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준 걸. 외유 경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마저 없는 사이 시민의 혈세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올해 들어 5번째로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군이 대비태세에 돌입하고 재난 문제가 발송됐습니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보내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서울과 경기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북한이 보낸 풍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가 숨가쁘게 실시간 문자로 전해졌습니다. 합참도 기자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습니다. 풍선이 날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풍선 100여 개는 남쪽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한 차례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했던 군은 이번에는 확성기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시행. 북한은 지난 20일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다시 오물풍선을 날렸습니다. 탈북단체들은 그래도 계속 전단이나 쌀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탈북단체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더 강력하게 방송도 하고 해가지고 손들기 나오게 해야지. 그거 우리가 왜 한 발짝 물러서요?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초긴장입니다. 즉시 중단하라!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뭐 공지하고 뭐 이게 날리는 게 아니라 이제 비밀스럽게 와가지고 이제 몰래 날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솔직히. 파주 같은 접경 지역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출입 통제를 검토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를 위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따른다며 전단 살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과도하다는 취지였지만 탈북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피해와 불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열린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하며 닷새 만에 다시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연이어 TK 지역을 찾은 대통령이 강하게 북한을 비난한 가운데 지지층 결집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한 이후 처음으로 국내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따른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선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대구 경북 지역 전투를 조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달 말 한미일 첫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도 오늘 행사에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은 지난주 민생토론회 이후 5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생토론회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있는 영남대 역사관을 찾아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정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선 직전 중단됐던 민생토론회를 경북에서 재개하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 대구를 또 찾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공을 들이는 것은 지지율이 20에서 30%대를 보이면서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강현서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일부 가해자들이 유튜버들에게 재조명되며 여러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함께 밀양 지역 전체를 비난하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밀양시 등 지역 단체들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부터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선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최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 속에 일부 가해자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지만 가해자가 아닌데도 지목돼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와 진정이 140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저는 전국구건 했거든요. 걔네들이 지금도 저는 누군지 잘 몰라요. 뭐 하루하루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오고 뭐 동료들도 뭐 안 믿어주고. 특히 최근 들어선 가해자를 향한 비난이 밀양 지역 전체에 대한 비난과 혐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시민의 소리 게시판입니다. 최근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이 4,0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 밀양에 가지 않겠다, 밀양 농산물을 사지 않겠다는 관광, 소비 거부 운동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밀양시와 지역 사회단체, 종교계가 피해자와 가족, 국민을 향해 공식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밀양시의 자정 노력에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지역 혐오로 이어지기 전 지자체가 사과와 수습에 나선 가운데 경찰 사이버 수사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53명 가운데 11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오늘 새벽 밤거리는 난데없는 폭주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소음과 교통마비에다가 2차 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국가 기념일만 되면 폭주족이 나타나는데 경찰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 오토바이 무리가 줄지어 나타납니다. 잠시 뒤 교차로 한복판에서 굉음과 뿌연 연기를 뿜어내며 빙글빙글 돕니다. 신호는 파란색인데 교차로 한복판에 있던 차량들은 가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뭐 현충일이라든지 뭐 3.1절 이럴 때 공휴일이나 꼭 명절 이럴 때 돌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찰들은 그냥 차를 대고 보고만 있을 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새벽 2시부터 3시간 넘게 광주 시내 곳곳에서 폭주족들의 질주가 계속됐습니다. 소음에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만 3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검거한 폭주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쫓다가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검거보다는 해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주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등 곳곳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 부근의 한 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 차량이 급히 좌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좌우로 흔들리고 결국 옆으로 쓰러집니다. 오토바이와 함께 폭주를 하던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전도된 겁니다. 새벽 4시 반 차량 통행이 뜸한 시간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인도라도 덮쳤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량 한 20-30대? 오토바이도 한 10대? 그리고 또 뒤에는 레카 두세 대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줄지어서 가다가. 광주에서는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부딪힌 뒤 횡단보도를 덮치면서 18살 학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폭주족을 구경하기 위해 현장에 왔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중국에서 현지인이 일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인 관광객 4명이 피습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 노란색 통학버스 앞에 안전조끼를 입은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수저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본인 학교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일본인 여성과 그녀의 아들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안내원인 중국인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일본인 모자가 다쳤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주중 일본 대사관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출할 때 주의를 살피라고 자국민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수저우 일본인 학교에는 하루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이곳 베이징과 다른 지역의 일본인 학교에도 보안과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수저우는 일본 기업 천여 곳이 진출한 일본인 밀집 지역입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인을 노린 혐오 범죄일 수 있다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반일 성향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중국의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 소변을 보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행패 부리는 일본인을 쿵푸로 혼내준다는 내용의 웹드라마 시리즈는 SNS에서 좋아요 18만 개를 받기도 했습니다. 小鬼子带着你的学校给我滚出中国！中国大地绝不能有日本学校。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类似这样的偶发事件在世界上任何国家都有可能发生，中方将继续采取有效措施，像保护中国公民一样保护在华外国人的安全。 지난 10일에도 지린성에서 중국인 남성이 미국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외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유교입니다. 실내 낚시터에서 도박판을 벌인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돈을 걸고 대어를 낚는 1등에게 돈을 몰아주는 시기였는데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축구장보다 작은 저수지에 낚시 자대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리 잡고 낚시를 하는 사람만 수십 명. 평범한 낚시터 같아 보이지만 실내 주방에 들어가 보니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들이 발견됩니다. 낚시터 전체가 사실 불법 도박장입니다. 사장님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른바 대물낚기 도박. 한 판에 10만 원씩 현금을 내고 2시간 동안 낚시를 하는데 가장 크고 무게가 나가는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수백만 원 현금을 몰아줍니다. 낚시터에 설치된 자대만 해도 120개가량. 한 판 판돈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도박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엄청 심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가족들이 막 가사를 탕진한다. 일도 안 하고 계속 가서 이 사람들이 뭐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경찰은 40대 낚시터 업주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낚시 도박에 참여한 36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 1,3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상할 만큼 갑자기 늘어난 스팸 문자, 단체 문자 발송 업체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영향이었습니다. 해킹당한 업체를 취재해봤는데요. 해커들이 보안이 취약한 영세 업체들을 조직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객에게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 판매사. 최근 문자 200건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300건이 발송됐다는 고객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피해 건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 건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계산을 해보면. 보안 점검을 해보니 해커들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4월 9일 서버에 수상한 접근 기록이 처음 등장하더니 5월 19일부터는 계정을 탈취해 업체 몰래 스팸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찾아낸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몰래 스팸 문자를 보낸 겁니다. 당시 발송된 문자들입니다. 하루 30만 원 보장, 제2, 제3의 월급 만들기라며 참여를 유도합니다. 전형적인 스팸 문자입니다. 이 업체와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 5곳도 함께 털렸습니다. 부랴부랴 보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지만 네덜란드, 미국, 영국 IP를 통해 끊임없이 해커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조직적이고 문자 사이트들 해킹이 다발적으로 일어난 건 처음이거든요. 영업 중인 문자 재판매사는 약 1,200곳.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킹을 당한 곳이 얼마나 더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른 원인도 찾고 있습니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리딩방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데 그 전에 미리 불법 스팸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미 지난달 불법 리딩방을 무더기로 수사 의뢰한 걸 감안하면 제도 변화가 원인이라는 것도 명쾌한 답이 안 됩니다. 해외 IP를 통한 해킹 공격,
일부 업체들의 무분별한 스팸 영업을 막으려면 전담기구를 만들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부처의 간에 좀 컨트롤 타워가 없다.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스팸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리딩방은 금감원, 보이스피싱은 과기정통부, 수사는 경찰, 기술 지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긴급전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 2달 동안 112에 전화를 한 횟수만 1,000번이 넘었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다급한 신고 대신 한 남성의 욕설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경찰관이 여러 번 만류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떠들어요? 이 남성이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112에 전화한 횟수만 1000여 차례, 이 가운데 1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술만 마시면 전화를 했다는 이 남성. 이렇게 하루에 50회 가까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고요. 욕설부터 들으면서 전화 받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떻게 있겠어요. 전화한 기억이 없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주거지인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악성 허위 신고가 반복되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긴급한 신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처벌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았지만 기존 처벌과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국 112 치안종합 상황실에 접수되는 허위 악성 신고는 매년 4,00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유력한 금메달로 보인 안세영 선수가 자신의 그랜드슬램 도전을 낭만 배드민턴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올림픽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 오늘은 비슷한 환경에서 특별한 이벤트 매치를 치렀습니다. 선수촌 내 훈련장 곳곳엔 오륜기와 파리올림픽 마스코트가 눈에 띄었고 체육계 관계자들이 응원석을 채웠습니다. 상대도 세계 16위인 대표팀 동료 김가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두 선수는 몸을 던지며 양보 없는 승부를 펼쳤고 경기 진행과 비디오 판도까지 마치 올림픽 예선을 방불케 했습니다. 공중을 놓고 또 한 코트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긴장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전처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무릎 통증에 적응하는 법을 찾으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로 변화를 예고한 안세영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감까지 찾으면서 힘들었던 도전을 파리에서 낭만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냥 낭만 있게 끝냈다면은 제 스스로가 그래도 올 한 해가 좀 잘 살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낭만 있게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 8강에서도 부상으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해 아쉬움의 눈물을 쏟았지만 이번엔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생각입니다. 올림픽 메달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 퍼즐을 끼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에 모든 걸 다 바칠 생각입니다. 안세영뿐 아니라 복식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대표팀은 금메달 2개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40살의 비보이 김홍열 선수가 파리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브레이킹 종목 출전권을 따고 귀국했습니다. 체력적인 한계를 토로하면서도 올림픽을 향한 포부는 누구보다 진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마지막 대회. 참가자 40명 중 최고령인 40살 김홍열은 20살이나 어린 경쟁자 앞에서 때론 화려하게,
때론 여유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종 2위로 한국 브레이킹 최초의 올림픽 출전자가 됐습니다. 진짜 그 역사적인 순간을 간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축복받은 자리인 것 같아요. 파리 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레드불 대회에서 3차례 정상에 오르는 등 이미 전설이었던 김홍렬. 이제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올림픽 앞에 모든 힘을 짜내고 있습니다. 제가 멋있게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네요. 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합하고 뒤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지쳐 쓰러져 있거든요. 정상을 향한 도전 본능은 물론 특별한 사명감도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이 좀 불량하게 보인다라는 거를 개선하고 싶어서 진짜 오히려 더 똑바르게 생활하려고 하고 이번에 올림픽 종목으로 확실하게 더 그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이 되게 성실하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프로축구 FC 서울이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수비수 황현수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FC 서울 구단은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황현수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황현수는 지난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단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동안 훈련을 소화하며 출전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프로축구연맹은 일단 황현수에게 60일간 경기 출장 등을 금지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구단과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 만큼 상벌위원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이기도 한 황현수는 2014년 프로 데뷔 이후 줄곧 서울에서만 뛰어왔습니다. 네, 메이저리그에서 파울볼을 잡은 관중 보시죠. 타구 속도가 무려 시속 175km였는데요. 글러브도 없이 한 손으로 잡았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선선함이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불어 깜짝 놀란 분들도 계시죠? 이것은 오늘 경주의 모습인데요. 북쪽에 찬 공기가 일시적으로 남하해 남부지방까지도 파란 하늘이 드러났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의 경우 27.2도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에서 제주 남쪽에 길게 뻗어있는 비구름이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이 되면 제주도에 모레는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제주를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고 150mm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먼저 내일과 금요일 오전 사이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에서 비가 오다가 토요일 저녁에는 중부지방까지도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7월 첫 주까지도 많은 비가 긴 시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리 주변을 한 번 더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 제주와 남해안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